뒤주 속에서 오라버니가 손톱이 다 빠지도록 나무벽을 긁으며 절규할 때 바로 그 담장 너머에서 아바마마의 무릎을 베고 까르르 웃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화와농주. 조선의 기록에서 그녀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여인도 드뭅니다. 영조는 그녀를 목숨보다 더 아꼈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녀의 이름을 왕실 족보에서 지워버렸지요. 해경궁 홍씨는 40년의 피눈물로 써내려간 한중록에서 그녀를 모든 비극의 뿌리라 했고 역사는 그녀에게 냉혈한 악녀의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낙인 아래 숨겨진 다른 얼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빠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왕실의 서늘한 생존 논리, 아버지의 광기를 먹고 자라난 여인이 끝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처참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자, 오늘 밤 소곤소곤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38년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딸을 낳았는데 영빈은 그로부터 3년 전에도 아들을 낳은 적이 있었지요. 그 아들이 바로 훗날 뒤주에 갇혀 쓰러지게 되는 사도세자였습니다. 남매는 같은 어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영조의 눈에 비친 둘의 무게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지요. 세자에게 영조는 언제나 차갑고 단호했고 세자가 경서를 읽어 올려도 절을 올려도 밥 한 끼를 먹어도 영조의 반응은 언제나 못마땅함과 꾸지람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기대에 닿을 수 없었고 그 좌절이 해를 거듭해 쌓이면서 마침내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 화와농주에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옹주가 한마디를 해도 영조는 환하게 웃었고 옹주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밤새 약을 직접 다리며 곁을 지켰지요. 신하들이 임금으로서 체면을 차리라고 간언을 올릴 정도였으니 그 집착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영조는 옹주가 혼이 난 뒤에도 수시로 궁으로 불러들였고 남편 정치달이 일찍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딸이 너무 안쓰럽다며 사실상 궁 안에서 살다시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빠 세자가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무너져가는 동안 누이 화와농주는 그 아버지의 과잉 사랑으로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이 집착은 사랑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까웠지요. 영조는 신하를 믿지 않았고 왕비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들을 끝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텅 비어버린 자리를 채워준 존재가 화와농주였지요. 딸은 아버지의 고독을 먹고 자랐고 아버지의 광기를 그늘 삼아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에 얼마나 독한 향기가 배어 있었는지 오빠 세자만이 먼저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는 화와농주가 그저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딸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에 남긴 기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소름 돋는 반전이기도 합니다. 화와농주,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비정한 이간질이 설계자였습니다. 해경궁은 적었습니다. 남편 세자가 영조에게 크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화와농주가 있었다고.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옹주는 오빠의 허물을 감싸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영조의 분노가 가장 아프고 치명적인 곳을 향하도록 정확하게 안내했지요. 마치 아버지의 노여움이 어디를 찔러야 세자의 숨통이 가장 조여드는지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오빠를 감싸주는 척 등에 칼을 꽂는 것, 이것이 화와농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빠가 미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영조의 분노가 세자에게 향하는 한 그 분노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광기가 오빠에게 꽂혀있는 동안만큼은 자신은 안전하다는 그 서늘하고 처절한 계산. 화와농주는 그래서 오빠를 지키는 대신 오빠를 방패로 세웠지요. 이 비정한 선택이 결국 1762년의 참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62년 5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조는 28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라 명령했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창경궁 마당을 달구는 가운데 나무 뒤주 안의 온도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치솟았지요. 세자는 뒤주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살려달라고 절규했고, 그 울부짖음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그날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부두로 다 쓸 수도 없는 날이었다고 기록했지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 해경궁의 통곡은 뒤주 안의 절규와 뒤섞여 창경궁 하늘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화완옹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은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세자를 살려달라는 상소를 올리다 목숨을 잃은 신하들이 있었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선처를 구한 내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완옹주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오빠를 살리려 나선 흔적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뒤주가 다친 그 8일 동안 그녀는 완전히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세자의 아들 정조는 아직 어렸고 뒤주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 권력의 지형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화완옹주의 양자 정우겸은 그 틈을 파고들 채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뙤약볕 아래 뒤주가 달궈지는 8일 동안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동안 화완옹주의 처소에는 향내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8일이 지나고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8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화완옹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조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고 양자 정우겸은 조정의 실세로 급부상했지요. 정우겸은 뚜렷한 공적도 과거 급제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옹주를 등에 업고 조정의 요직을 두루거치며 권력의 핵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옹주의 처소는 사실상 제2의 궁궐이 되었고 조정의 크고 작은 인사와 결정들이 그 앞을 거쳐갔지요. 조선에서 가장 힘있는 이름이 화완옹주가 되는 데에는 오빠의 죽음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권세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해졌고 화완옹주는 그 변덕을 잠재우느라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요. 아버지의 총애가 얼마나 무거운 족쇄인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영조가 화를 내면 옹주가 달래야 했고 잠을 못 이루면 옹주가 곁을 지켜야 했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 옹주가 울며 매달려야 했습니다. 딸로 태어난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화완옹주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경궁의 기록은 더 나아갑니다. 화완옹주가 정우겸을 앞세워 세손 정조마저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이지요. 대리청정을 방해하고 세손의 사소한 허물을 영조의 귀에 흘렸다고 합니다. 먼저 오빠를 밟고 올라섰고 이번에는 조카마저 짓밟으려 했지요. 인면수심의 폐륜, 그 끝이 어디인지 화완옹주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1776년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화완옹주가 의지한 단 하나의 방패가 사라진 날이었지요. 같은 해 아버지의 원한을 가슴 깊이 품고 자란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하에 공표했고 그것은 선언이면서 동시에 고모를 향한 심판의 시작이었지요. 정조의 눈에 화완옹주는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정우겸을 유배 보내고 고모 화완옹주에게서 옹주칭호를 박탈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조는 그녀를 이름 대신 정처, 즉 죽은 남편의 성씨로만 불렀지요. 어린 시절부터 옹주마마라는 부름을 받으며 자란 여인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대신들이 고개를 조아리던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게 된 것이지요. 끝내 화완옹주는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비단 치마에 금비녀를 꽂고 궁궐 대리석 위를 활보하던 여인이 갯바람 부는 섬에서 거친 옷을 걸치게 된 것입니다.
오빠를 잃고 얻은 권세가 고작 14년이었습니다. 강화도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섬에서 화완옹주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시녀 하나 제대로 두지 못한 채 한때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던 여인이 남의 처마 아래서 신세를 지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지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눈빛 하나에 허리를 굽히던 신하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으니까요. 권세가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화완옹주는 강화도 갯바람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화완옹주가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불경을 외고 향을 피우며 무언가를 빌었다지요. 그녀가 빌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46년 전 떼약볕 아래 뒤주 속에서 울부짖다 쓰러진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그 고요한 새벽마다 귓가를 맴돌지는 않았을까요? 1808년 화완옹주는 강화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1세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정조는 이미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보복하려던 왕도 보복을 받아야 할 옹주도 모두 사라진 다음에야 이야기는 비로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화완옹주라는 한 여인의 서늘하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녀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광기 어린왕의 딸로 태어나 그 광기를 먹고 자라다가 결국 그 광기를 오빠에게 흘려보낸 여인.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간 여인. 그리고 그 대가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갯바람 속에서 버티다 간 여인. 역사는 그녀를 배신자라 기억하지만 그 배신 안에는 단 한 번도 안전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 궁궐 안에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오빠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살아남기를 택하겠습니까? 선뜻 답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것이니까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만은 살아야 한다는 그 서늘하고 조용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600년 전 조선의 왕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고단하셨을 오늘 하루 부디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